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깡신의 귓방 무비로 모였습니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전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깡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귓방 무비가 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거 그냥 귓방망이를 귓방 무비로 바꾼 건데 네네. 약간 귀를 탁 칠 정도로 재밌고 신선한 영화 이야기를 풀어보겠다라는 포부가 담긴. 그런 뜻이었구나. 네. 오늘에서야 물어보네요. 빨리도 아십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일까요? 네, 오늘은 바로 직전에 했었던 영화가 너무 무거운 주제의 영화였어서 굉장히 신선함을 다시 더할 수 있도록 네. 가벼운 영화를 들고 와봤고요. 지난번이 약간 실화기도 하면서 역사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그냥 완전 실화 영화로 해서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2003년도 영화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네. 오래됐군요. 네. 진짜 꽤 됐다. 그러네. 20년 됐다. 디카프리오가 젊어. 맞아요. 맞네. 리즈 시절에 디카프리오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톰 행크스 아저씨도 젊어. 맞아요. 그러네. 주름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진짜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실화라 그래가지고 응? 이러면서 봤던. 맞아요. 저는 왠지 모르게 제목을 봤을 때 나우 요심이랑 저만 뭔가 느낌이 비슷한 제목인 것 같다라는 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뭔가 픽션이겠거니 하면서 딱 틀었는데 갑자기 실화 바탕 이러면서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이게 처음부터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대사기극을 벌였던 인물을 소개하는 거와 정말 잘 맞아떨어지게 저 3명 중에 그 사기극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맞춰라 라는 예능쇼로 오픈을 하는 영화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심지어 그 예능쇼에서 그 사기 전적과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사실상 영화 전체 내용에 스포를 해버리는 그래요? 맞아요. 네, 굉장히 신박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난 그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없어. 다시 봐야 되겠다. 정말요? 네네. 오늘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이랑 톰 행크스 분이 나오는데 네. 이게 제작은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하셨죠. 명배우와 명감독이 만나서 맞아요. 약간 실패할 수 없는 작품. 그렇죠. 그러네. 그래놓고 실패하면 욕먹죠. 맞아요. 심지어 스토리도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큰 규모의 사기를 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젊은 소년 프랭크와 그리고 그를 쫓는 FBI 요원 칼 씨의 이야기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다. 프랭크와 칼. 네. 좀 캐치프라이즈를 재밌게 해올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장면부터 약간 스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 스포가 뭐야 왜 다 말해줘 이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사기들이 너무 희한하기 때문에 뭐야 저 새끼를 왜 치게 됐는데 약간 오히려 이런 궁금증이 일었던 장면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복장이 항공사 그 파일럿 복장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의 주 사기가 2가지로 크게 보자면 하나는 수표 위조였고 두 번째는 신분을 계속 바꿔가는 건데 맞아요. 그 신분 중에서도 가장 오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익을 가장 많이 취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일럿, 부조종사로서 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상징적이다 보니까 그 복장을 입고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놀랍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기를 치다가 결국에는 미국 사람인데 프랑스에 있는 감옥에 수감돼 있는 장면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범죄자 인도를 하기 위해서 칼 씨가 프랭크를 찾아가는데 거기서도 사기를 쳐요. 이 친구가 자기 막 감기 걸려서 곧 죽을 것처럼 기침을 막 콜락콜락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칼씨가 너 또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진짠가 보다 하고 의사를 붙여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환자들은 잘 쉬라고 천막? 그 커튼을 쳐주잖아요. 네. 그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분이 커튼을 쳐주고서는 이제 칼씨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문이 열려 있어요. 다시 커튼을 열어봤는데 애가 없죠. 근데 이 친구가 감기 걸린 건 진짜였나 봐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옛날처럼 도망을 빠르게 못 가요. 그래서 바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 도망가는 프랭크를 보는 칼씨의 표정이 에휴 네가 그렇지라는 표정이에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극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함축적으로 프랭크라는 친구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그리고 칼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처음 볼 때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그걸 다 잡아내시는 거야. 저는 두 번째 봤기 때문에 2번 보셨잖아요. 전 10번쯤 봤을 거예요. 정말요? 되게 네. 좋아하시나 보다. 네. 근데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역시 탁월하세요. 네. 앞으로도 더 탁월함을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쩌다가 그 프랑스에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감옥까지 가게 됐는지 그 발자취를 쫓아가 볼 텐데요. 사건의 시작은 6년 전 프랭크가 16살이었을 때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랭크 아버지가 문구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사업이 잘 됐나 봐요. 굉장히 예쁜 전원주택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금 탈세 혐의로 해가지고 국세청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압박을 받는 상태였어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했는데 이 프랭크가 사기, 그러니까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는고 하니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더라고요. 가정교육 중요합니다. 네, 그 아직 오늘 장사를 시작하지 않은 양복점, 거기는 판매만 하는 곳이었거든요. 감언이설로 어떻게든 꼬여내서 자기 아들한테 입힐 양복을 대여를 해와요. 그리고서는 뉴욕시 안에 큰 은행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그 직원들을 상대로 감언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 뉴욕이잖아요. 거기다 큰 은행이니까 거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가세가 기울어서 결국에는 뉴욕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의 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6살 생일을 맞게 돼요, 프랭크가. 그래서 아버지가 선물로 $25가 들어간 계좌하고 같이 빈 수표 50장을 주거든요. 그 수표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표를 가지고 뭘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냥 아직은 집이 화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간 집에서 적응을 하면서 또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첫날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너무 처음 보는 뉴페이스니까 아빠도 양아치인 것만 같은 친구가 이 친구를 툭 치고 가면서 넌 뭐니? 라는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리고서는 이 친구가 반에 들어갔을 때 같은 반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야 대리교사야 뭐야 이러면서 또 옆에서 비꼬는 듯이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 친구가 핑 하고 돕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사실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이 프랑스 수업을 진행하는 반이었는데 그대로 자기가 대리교사인 것으로 프랑스어 대리교사인 것으로 가장을 해서 심지어 일주일 동안 가르치게 되거든요. 대단해. 진짜 그러니까. 대단해요. 어머니한테 정말 배운 좋아. 맞아요. 프랑스어를 정말 잘했나 봐요. 아니면 어머니가 집에서 프랑스어를 그렇게 쓰신 건지. 그래서 일주일이나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학교장한테 목덜미가 잡혀서 부모님이 소환이 되고요. 인생 첫 사기극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 선생님 왜 안 오신 거야? 아 뭐가 사연이 있었는데 아프셨나 뭐가 맞아요. 있었어요. 대리교사가 왜 안 왔냐고. 대리교사분이 프랭크가 자기 대리교사라고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려던 참에 왔어요.
왔는데 프랭크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제가 항상 여기 대리교사를 맡았는걸요? 하면서 돌려보내버렸어요. 아 진짜? 네,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임기응변이 이때도 이미 임기응변이 이 정도면 뒤로 갈수록은 전체 16살인데 아직 대단하죠 진짜. 싹수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좀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온 프랭크가 집 문을 여는데 정말 좀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외도하시는 것만 같은 증거, 정황을 포착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좀 잘 지내나 싶었는데 어느 날 벼랑간 변호사 한 분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 두 분 중 누구랑 살 건지 선택을 해라 하면서 갑작스러운 강요를 당하게 돼요. 근데 16살이잖아요.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서 가출을 하고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뉴욕시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게 지금 슬프잖아요. 그 와중에 수표로 계산이 되냐는 어리회전을 어머나. 시전합니다. 오. 이때부터 해서 수표 위조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프랭크라는 자기 애칭 이름은 사용을 하고 중간에 있는 미들네임을 계속 바꿔가면서 가명을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사실 뉴욕이 아까 아버지가 했던 언변도 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 어린애가 그냥 뭐 하소연하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돈을 빌려내려고 하니까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데 택시에서 내리는 한 무리의 조종사와 승무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 친구가 한 번 또 핑 하고 돕니다. 그래서 그대로 팬 아메리카라는 항공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상당히 큰 규모의 항공사였던 것 같아요. 그대로 리셉션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학생 기자라고 신분을 또 이번에 속이면서 인터뷰하러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 소속돼 있는 한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싹싹싹싹 빼내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본사로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급하게 다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옷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냐라고 했더니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 본사와 연계돼 있는 양장점을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그 테일러분한테 말했더니 테일러분도 그냥 아무런 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이런 식으로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도 지불해야 되는데 마풀사 여기는 현금도 수표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사원 번호를 제출을 하면 봉급에서 자동으로 까이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정말 편리하군요. 미래가 싹 그려지는 대사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그 제복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종사 제복을. 그랬더니 당시에는 제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종사라는 것 자체가 엄청 신망을 받는 직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리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프랭크를 대하는 시선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핫한 직업이었나 보다. 그럼요.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하늘의 람보르기니.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는 은행을 가니까 제복만 봐도 저 친구의 신분이 보증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분증 검사 같은 걸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복만 보고서 배지가 달려있는 걸 보고서 그냥 판단을 하고 그래 너 수표 받아줄게 하고 바로 현금화를 진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더 큰 현금화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현금화를 위해서 조종사는 공항에서 바로 현금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을 찾아가는데 어쩌다가 무료 탑승객으로 오해를 받아요. 근데 굉장히 좋았던 오해인 게 당시에는
데드 헤딩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조종사나 승무원이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는 제도였대요. 그러니까 오늘 비행을 하지 않는 일정인데도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제도인데 거기서 옳다구나 하고 바로 나 무료 탑승객 맞다 이러고서는 진짜 순발력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날부터 장장 3년간 320만 킬로를 무임승차를 해서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표의 스케일도 커져야겠죠. 이동하는 거리가 커졌는데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이동을 한 날 바로 은행을 또 찾아가요. 거기서 예쁘고 젊은 언니한테 가가지고 추파를 던집니다. 나 이거 현금화 좀 해주고 그 현금한 돈으로 당신에게 오늘 저녁 데이트를 하고 싶다 라는 추파를 딱 던지거든요. 이 언니 디카프리오 잘생겼잖아요. 바로 사르르 녹아요. 그러면서 은행 안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수표를 찍을 수 있는 기계를 보여주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수 잉크로 은행 코드 같은 걸 찍을 수 있어요로 막 알려줘요. 여기서 한 번 더 핑 돌아야죠. 실행력이 좋은 우리 프랭크는 바로 경매를 찾아가서 그 기계를 낙찰받아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진짜 수표를 찍어내는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수년간 진행이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뉴욕시 안에서의 코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의 코드를 다 외웠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행한 것처럼 저기서 발행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뉴욕에서 만약에 서부에 있는 지역의 은행 코드를 사용을 하면 거기까지 이동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수표가 확인을 위해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미 자기는 현금화를 받았으니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고 계속 이어왔던 건데 그래도 꼬리가 너무 길었죠. 몇 년 동안 했으면. 드디어 우리의 FBI 칼 씨에게 뒷덜미를 딱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칼 씨가 계속 수표의 흔적을 찾다가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있는 한 리조트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프랭크가 머물고 있다는 방을 기습을 딱 하게 돼요. 근데 이미 방이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부스럭거리면서 사람이 나와요. 칼이 너무 놀래가지고 범죄자의 방에서 나왔으니까 범죄자 범죄자 프랭크인 줄 알고 손들어 이러는데 너무 사람이 천연덕스러워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 말이 자기도 재무부 비밀검찰국에 베리 앨런이라는 사람인데 너랑 똑같은 타겟을 찾으러 왔고 너 5분 늦었다. 내 팀원이 이미 잡아서 걔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이제 좀 한시름을 놓게 되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 범죄자 나도 얼굴 한번 보고 싶으니까 같이 데려가 달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이거 증거물들 너무 많으니까 한번 내려다 놓고 다시 오겠다. 그때 같이 가자라고 해요. 다시 돌아올 리가 없죠. 그 사람이 프랭크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칼은 프랭크를 바로 앞에서 대화까지 했는데 첫 대면에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명나는 방법으로 도망을 간 우리 프랭크는요. 어쩌다가 신문에서 자기 가명이 있는 걸 발견을 해요. 자기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가명이 있는데 그게 실린 거예요. 보아하니 이 사람이 도둑 탑승객으로 이제 드디어 신문에 나오게 된 건데 별명이 하늘의 제임스 본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구미에 너무 당기는 얘기잖아요. 신문기사 훌륭해.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딱 넣었는데 프랭크가 그 제임스 본드가 누구야? 이러고서 바로 영화를 보러 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제임스 본드가 입고 있던 정장을 맞추러 가고요. 그가 몰았던 차도 뽑고요. 심지어 본명이 아닌 새로운 가명을 또 만드는데 이번에는 플레밍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이게 007의 아버지 원작 작가 이안 플레밍 씨한테서 따온 이름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프랭크가 가명을 짓는 것도 자기 상황이라든지 이용하는 신분에 맞춰서 약간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 가명은 어디서 온 가명일까를 추적하는 재미도 좀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이렇게 플레밍으로 살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게 돼요. 사실 아까 프랑스 감옥으로 범죄자 인도를 받으러 갔던 날도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이들에게 참 유서가 깊은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느닷없이 프랭크가 처음으로 칼한테 전화를 걸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도망자 신분으로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외로울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연인이든 가족이든 누군가 보통 이상한 연인을 찾았군요. 그렇죠. 가슴이 매우 콩닥콩닥거리는 관계의 연인을. 아 그러네. 설레네. 그죠. 위험한 다리 위의 그 감정. 그래서 칼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칼이 어이없어 해요. 왜 어이없냐 들어보자니 일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뒤통수를 너무 크게 맞았으니까. 그러면서 프랭크가 이제는 조금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 위치를 알려줘요. 근데 너무 크게 대었던 카일 씨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너 외로워서 전화한 거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프랭크가 속마음을 들켰잖아요. 너무 당황하면서 끊어버려요. 그 단계에서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자극을 받은 건지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이런 건지 계속 사기는 커져 가거든요. 그때 진짜 그만두고 칼 씨도 프랭크의 말을 들었으면은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 모두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원래 연애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밀고 당기기. 둘 간의 감정은 연애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야 될까? 아무튼?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 해피엔딩입니다. 맞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해피엔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프랭크를 놓쳐버리고만 칼은 오늘도 단서를 찾는데 어느 날 한 식당에 들어갔다가 식당 종업원이 그 아까 베리 앨런이라는 가명을 말했었잖아요. 프랭크가 자기가 그 범죄자 잡으러 왔다고 속일 때 근데 그 베리 앨런이라는 이름이 사실 마블의 플래시라는 주인공의 본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가 찬 거죠, 칼이. 여태까지 성인인 줄 알았는데 만화책을 즐겨보는 미성년자였단 말이야? 라는 거를 이제서야 깨닫고 더 어이없어 하는데 그래도 실마리를 찾았으니까 가출 청소년 쪽으로 다시 수사 방향을 전환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서야 프랭크의 어머니 집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요. 프랭크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상대가 프랭크가 그 외도 상대로 의심을 했던 아버지의 친구분인 거예요. 약간 기가 찰 수 있는 상황인데 프랭크는 모르니까 우리들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칼이 프랭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 앨범을 보고 얘 맞다. 얼굴을 봤으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 범인 맞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놀래요. 당연하죠. 가출했다가 돈을 조금 함부로 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규모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얘가 가출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썼을 수도 있지. 얼만데요? 제가 갚을게요 라고 했는데 스케치가 끝내죠. 야. 근데 130만 달러. 제가 지금 그냥 딱 지금 환율로만 계산을 했을 때도 18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재환율을 하면 더 어마어마한 액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으로 그냥 18억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칼 씨는 다시 떠나죠. 이번에는 규모를 듣고 나니까 또 어떤 규모의 사기를 칠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또 상상을 초월해요. 그 전까지는 조종사였잖아요. 이번에는 전문직은 전문직인데 한술 더 뜬 전문직 의사로 위장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에. 사실 조종사도 오랜 교육과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또 어쨌든 그냥 기술직이니까 눈동냥으로 배워서 할 수는 있다. 그냥 그렇게 마음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봐주고 넘어가겠는데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했더니 그동안 수표를 위조하면서 갈고 닦은 위조 실력으로 증명서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 같은 것들도 다 위조를 해가지고요. 실제 의사들이 봐도 손색이 없었나 봐요. 그 원장님 면접을 프리패스를 합니다. 왜냐면 그 면허증이 하버드 의대 면허증이었거든요. 하버드라니.
근데 사실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좀 해보기는 하는데 이 친구가 아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치진 않거든요. 모든 거짓말은 50% 정도의 진실이 있을 때 더 잘 먹히는 법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하필이면 미디어예요? 우리로 따지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보면서 의술을 익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응급실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큰일을 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마침 그 병원에서 한눈에 반했던 간호사랑 약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그 의사를 그만두고 떠나게 됩니다. 다행이죠. 네, 사람 정말 잡을 다행이죠. 뻔했죠. 그래서 이제는 약혼녀의 집이 있는 루이지애나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또 이래요. 자기가 의사를 하기 전엔 사실 버클리에서 법학과를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웬걸 예비 장인의 모교가 버클리의 법학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너무 걸맞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버렸으니까 의심을 하는데 프랭크의 그 감언이설들이 있죠. 그거에 더해서 장인이 너의 정체를 사실대로 말하라 라고 할 때 사실대로 말을 해요. 근데 자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다. 그냥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 한 청년이다 라고 하는데 로맨티스트로 감동을 받아버려가지고 장인이 완전 혼란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군요. 예. 진실을 말해도 거짓으로 돼가지고 통해버리는 이 친구. 그래가지고 이제 약혼 날이 잡히게 돼요. 약혼 파티가 잡히게 되는데 약혼녀 집에 부모님이 굉장히 금실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부모님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 파티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가겠다는 의사를 전혀 비치지 않아요. 거절을 하는 듯한 멘트들을 계속 치는데 그 멘트들이 굉장히 청첩장력 같은 게 어머니는 이혼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재혼을 했고 자기는 지금 그래도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빚을 모두 감당하지 못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는 거에서부터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했던 가정을 다시 돌리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 필요한 수단이 돈과 명예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잘못된 수단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의미가 없어졌다. 라고 회의감이 드는 거죠. 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어머니를 돌려놓기 위해서 했는데 어머니가 재혼해버렸다고 하니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굉장히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요. 그리고는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오는데요. 이번에도 찾을 사람이 없잖아요. 또 칼한테 전화를 걸어요. 칼하고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린애잖아요. 사실 아직.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물스물 이제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회의감을 느끼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목적의식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달리기만 했는데 그거를 약간 주춤하게 된 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데 칼은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고 너 반드시 잡을 거다. 이래버리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칼은 너무 확실한 장소와 시간대가 나온 거잖아요. 약혼 파티라는 게.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장인과 장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프랭크를 잡기 위해 프랭크가 머무는 위층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프랭크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단번에 알아채고 자기 약혼녀한테 자기는 사실 몇 살에 누구고 너를 완전히 속여왔다. 근데 너를 진짜 사랑하니까 이틀 뒤에 마이애미 국제선 공항 앞에서 오전 10시에 보자. 라는 약속을 남기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창문을 사이에 두고 헤어져요. 그리고 이틀 뒤에 두 사람 다 실제로 그 장소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프랭크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약혼녀가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요. 엄청 초조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쓱 보니까 FBI 요원들로 보이는 잠복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눈에 슥슥슥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프랭크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약혼녀를 버리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탈출을 해야 하잖아요. 진짜 이 탈출 계획도 너무 신박한 게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시 조종사로 둔갑을 해서요. 대학교들에 전화를 걸어요. 우리 팬 아메리카사에서 다시 신입 사원들을 뽑는데 그 계획을 대학가에 알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너의 대학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조종사 옷을 입고 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승무원으로 교육을 받게 될 친구들을 발탁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 사이에 껴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승무원한테 시선이 끌리고 아무도 프랭크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공항 안으로 들어간 걸 모자라 비행기를 타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칼씨는 바로 앞에서 또 놓쳤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니까 이 친구가 한 번 제재를 걸렸다가 다시 사기를 시작하게 되니 더 폭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 7개월 동안에는 완전히 스케일이 커지고 더 대범해졌거든요. 이제는 미국 내에서 내가 머무를 수 없다. 글로벌하게 움직이겠다. 유럽에서 수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세계 진출해야죠. 심지어 기술도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는 진짜 그 은행의 수표를 제작하기 이르는 약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인쇄업까지. 네. 그러니까 이 칼씨도 하다 못해서 드디어 생각이 미친 게 전문 인쇄업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술로 찍어낼 수 있는 기계들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그런 기계들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 전 세계에 얼마 없기 때문에 국가 몇 개를 알려줘요. 기계 명칭도 알려주고 근데 그중에 프랑스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씨가 탁 하고 감이 왔죠. 쟤는 저기 있다. 그리고 아마도 어머니가 살았던 고향이라던 작은 마을 안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큰 규모의 그 기계를 돌리려면 아무래도 이목이 쏠리지 않는 곳에서 조금 조용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장소를 딱 지목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딱 찾아가는 칼은 마을 한켠의 작은 공간에서 열심히 수표를 찍어내고 있는 프랭크를 발견을 해요. 프랭크 역시 칼을 보고서는 굉장히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연인이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납득이 됐어요. 너무 반가워해요. 근데 프랭크를 대하는 칼씨는 시종인간 굉장히 진지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칼씨의 표정을 보면서 아 이번에는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수갑을 찹니다. 프랭크가.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프랑스 경찰들이 다 들이닥쳤어요. 근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국내 범인도 아니고 웬 미국인 애가 와가지고 수표를 그렇게 찍어냈으니 화가 너무 났는데 이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해요. 근데 문자 그대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칼씨가 얘가 지금 자수를 했다. 그거를 아무리 피력하면서 설명을 해도 그냥 칼씨도 무시하고 애를 막무가내로 잡아가요. 그래서 칼씨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미국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기다려라 라는 약속을 남기고 이번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거 봐 슬프잖아. 네, 슬퍼요. 그래서 갑자기 로맨스가 됐어. 네. 이렇게 헤어진 그 다음의 상황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봤던 그 프랑스 감옥에서의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다 아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범죄인 인도를 마친 칼씨가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프랭크를 태워서 가는데요. 사실 프랭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사기의 시작이 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아버지와 통화하는 거였는데 칼씨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또 안겨주죠. 아버지가 객사를 하셨다는. 네, 계단에서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게 됐는데 목을 다치는 바람에 그대로 사망을 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 충격받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그 와중에도 도망을 가요. 엄마를 봐야겠다. 양해를 구하고 엄마를 보러 가면 될 텐데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그 집의 창문을 넘어서 엄마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인형같이 예쁜 꼬마 숙녀가 그 창 앞에서 자기를 또 쳐다보고 있거든요. 너는 왜 그 집에 있니? 너희 엄마 누구니? 라고 하는데 자기 엄마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없구나 라는 충격을 이연타를 받게 된 거죠. 프랭크는. 그래서 바로 쫓아온 칼씨한테
자기 빨리 태워달라고 빨리 잡아가달라고 합니다. 자수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네. 애매한데 아무튼 그렇게 잡히게 된 프랭크는요. 어리기는 했지만 사실 범죄의 수위는 굉장히 높고 그쵸. 맞아. 또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12년형을 받게 돼요. 작네. 작죠. 거기다 22살인데 12년형이면 그렇게 하고 나와도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네. 어쨌든 정삼 창작이 뭔가 들어간 건지 그 당시에는 형량이 낮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게 되고 대신에 독방에 갇히게 돼요. 다른 재소사들과는 전혀 말을 할 수 없게끔 너무 많은 걸 처벌이 전파할까봐.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잡았으니까 너무 꽃이잖아요. 우리 칼이 항상 시종일관 무표정이었는데 진지한 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즐거워서 너를 놀리겠어라는 표정으로 드릉드릉하면서 프랭크를 찾아가거든요. 이제는 프랭크가 진짜 죽을 상을 하고 있죠. 역변이 된 거예요, 완전. 근데 그날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또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큰 가방을 칼이 들고 왔길래 프랭크가 물어봐요. 저 가방 뭐냐 하고 했더니 너 같은 수표 위조범 또 나타나서 잡으러 가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 위조범이 위조한 수표를 딱 보더니 이거 어떻게 했다. 이 사람 아마 은행 직원일 거다. 그러니까 왜 그걸 확신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 직원들은 수표를 쓸 때 도장을 쓰는데 그 도장을 하도 많이 쓰다 보면 닳는다. 근데 그중에서 6이랑 9라는 숫자는 특히 더 빨리 닳는다. 그걸 봤을 때 은행 직원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뒤통수를 탕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게 되죠. 칼이.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또 한 번 위조 수표를 들고서 이번에는 자기 상관과 같이 프랭크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목적은 그 위조 수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수년간 위조 수표를 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해보기도 하고 습득하고 또 자기가 고안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문가인 거죠. 그치. 모든 방법을 다 한끗 알고 차이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을 돌려서 얘를 FBI로 취직을 시키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형량을 감옥이 아니라 FBI의 감독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라.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자가 된 거죠. 전혀 나쁜 제안이 아니잖아요. 프랭크에게는. 그래서 승낙을 하고 드디어 첫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약간 감격스러웠거든요. 첫 출근할 때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데스크 직원이 자기의 온전한 본명, 그것도 풀네임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드디어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됐구나. 라는? 네. 저는 약간 굉장히 감명 깊은 장면이었어요. 얘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러면서 보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지내다가, 일주일 정도 지냈을 거예요. 이제 자유인으로 지내는 첫 주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덧 금요일이 돼가지고. 근데 범죄자 신분이긴 해도 어쨌든 자유인으로서 정상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다? 약간 혼란스럽다? 이런 표정으로 칼 씨를 찾아가는데 칼 씨는 주말에 할 일들이 있거든요. 자기 딸도 만나러 가야 되고 있으니까 퇴근하려고 책상 정리하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프랭크랑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문을 닫고 나가는데 또 그 뒷모습을 칼 씨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선 자기 사무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프랭크가 이렇게 범죄자들의 머그샷이 찍힌 앨범을 싹 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있네? 빤히 보다가 사진을 칙 잘라가지고 또 들고 나가요. 그런데 웬걸 또 조종사 복장을 입고 웬 터널, 공항의 터널로 보이는 곳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자니까 아직 이대로 가면 도망치는 게 돼서 형량이 곱절 이상으로 늘어나는 건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뒷모습을 그렇게 지켜봤던 칼 씨가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투박투박 유유자적하면서 걸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너 이대로 도망치면 형량 늘어난다. 알고 있냐. 유럽으로 가면 프랑스 감옥에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하시고 말을 해요.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
할까요? 그런 걸 부리는 거예요, 프랭크가. 그래서 칼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고 보니 4년 동안 프랭크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이 친구의 가치를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면서 그 위에 상관과 뭐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을 조금 설득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데리고 왔는데 이대로 가면 되겠냐라고 해요. 근데 프랭크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른한테. 그러니까 또 한 번 객기를 부려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프랭크에게 칼이 한 대답은 아직 어리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겠죠. 칼 씨가. 그래서 나는 너가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 걸 알아.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그냥 보내줄게라고 하는데 프랭크가 거기서 황당해하면서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 묻는데 뒤를 딱 돌아보게 해요. 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아무도 너를 쫓지 않잖아 라는 말을 남기고 칼 씨는 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면 너는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 도망을 굳이 가야겠니? 라는 말을 내포한 말이었겠죠, 그게. 그러니까 프랭크도 깨달은 바가 있었을 거예요. 월요일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프랭크가 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담한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칼 씨 앞에 두둥하고 늦게나마 다시 프랭크가 등장을 해요.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칼 씨의 표정이 굉장히 뿌듯하고 어구대 새끼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일 궁금했던 질문을 꺼내요. 법무 일을 볼 때 그러니까 변호사도 아니고 부검사로서 예비 장인이었던 사람의 사무실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험을 제대로 통과를 했었어요. 맞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막 씩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이번엔 사기 안 쳤었어요. 2주 동안 공부하고 패스한 거예요. 라는 말로 끝맺음이 됩니다. 사실 똑똑한 애가 맞았던 거죠. 천재인 거지. 어떻게 그치. 2주 만에 놈들은 몇 맞아요. 년에도 못 붙는데. 대단하다. 저는 그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던데 그 두께만 보면 일단 저거는 배고잘 베개지 읽을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람을 때리면 굉장히 아플 흉기다. 아니 이 정도의 감정이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판례집이어서 읽을 게 진짜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충격을 안겨주면서 끝나는데 어떤 충격? 그러니까 저 사실은 너무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 아이였구나라는 충격을 안겨주면서 끝났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이게 실화 영화답게 그대로 끝내지는 않고 이제 근황에 대한 스크롤이 약간 올라왔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게 근황마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974년에 석방한 이후에 FBI 수표 위조범 체포를 계속 도왔는데 그 이후로 금융사기랑 위조 분야에서 아예 세계적인 권위? 전문가로 이렇게 통칭이 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은행이나 기업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요. 도움을 주고 있고 심지어 그 대가로 엄청난 라이센스 비용들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만 해도 1년에 수백 달러를 받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더 불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다 그 돈으로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서 아들도 3명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스크롤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들들이 궁금하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고선 알려주는 게 칼씨하고도 여전히 좋은 친구 관계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원작 책이 있어요. 프랭크 씨가 자서전격으로 쓴 동명의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하고는 약간은 세부 내용들이 다르긴 해요. 근데 전체 틀은 비슷하게 가져갔고 영화적 허용이 들어간 거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좋은 쪽으로 보든 나쁜 쪽으로 보든 그게 책과는 다르게 축약이 됐든 오히려 과장이 됐든 굉장히 창의적 인재 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인재죠. 여러모로 이 분야에서든 저 분야에서든 인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되게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안도감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이 세 감정이 가장 주축을 이뤘었어요. 볼 때. 왜냐면 이 친구가 어쨌든 어렸을 때 처했던 상황이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가정의 해체 그리고 가정의 몰락이라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세부적으로 묘사는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렇게 참 어른? 아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참 어른은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다가 가족까지 부재해진 상황이니까 이 친구가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한 원인을 했고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범죄의 길을 걷는 건 아니지만 한 원인을 제공을 했죠. 그 아버지도 그 아까 감언이설에 능했다고 말을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된 거잖아요. 프랭크에게. 그러니까 부정은 분명히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은 있었지만 잘못된 걸 계속 가르쳤고 그리고 프랭크가 종종 찾아갔을 때 얘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독이거나 긍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만두게끔 훈계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어서 그런 건지 그냥 이렇게 말해버려요. 애한테 대놓고. 너는 그걸 그만둘 수 없을 거야. 자기가 보는 롤모델한테 그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안 좋게 당해버리면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멈추고 싶어도. 그런데다가 어머니는 가세가 기울자마자 외도에 이혼에 재혼까지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의 반응도 맞아. 그렇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에요. 그런 잘못을 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애잖아요. 우리 애는 또 괜찮아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걔 가정교육이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게 또 보이고요. 그래서 곁에 아무도 없고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되는 삶에서 사기를 그만두고 싶어도 자기를 제어해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이 점점 굴러가다 보니 죄는 커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딱 끊어준 게 칼씨. 맞아요. 그래서 칼씨는 진짜 은인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프랭크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는데 칼씨와 그 친분이 점점 두터워지는 관계성을 보면서는 약간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프랭크를 쫓으면서 측은지심을 느끼게 된 칼씨가 사기를 멈추게 하고 심지어 죄를 마주 보면서 정당하게 그 형량을 감내하게끔 하고 그리고 가치랑 가능성을 보고서 일자리까지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는 사법거래라고 부르더라고요. 형량과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거래하는 걸 사법거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모든 범죄자가 프랭크처럼 좋은 길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프랭크도 한 번은 도망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범죄자의 길로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칼씨라는 사람이 아마 있어서 계속 이끌어줬기 때문에 프랭크는 더 이상 그 길로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칼씨 같은 인물이 한 명이라도 어렸을 때 더 있었으면 맞아.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좀 그런 안타까움도 또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측은함이랑 안도감을 같이 느꼈던 영화였었어요. 이게 자서전 베이스다 보니 아무래도 영웅담 같이 조금 더 맞아요. 유쾌하게 풀어내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사실 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그 후속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피해를 당한 시점까지 얘기만 나오고 그 이후로는 계속 프랭크와 칼의 이야기로만 흘러가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 문제를 다루기에는 이 영화가 너무 유쾌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른 영화에서 언젠가 또 소개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와우. 이 문제는 그래 넘어가기로 하고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또 다른 재미 요소로 볼 수 있는 게 이상하리만치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요. 그러니까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순박하다고 해야 될지 그렇거든요.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고 아니면 조금 지위나 신분이 명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무장 해제가 돼서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으이그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이게 영화의 미장센이라고 해야 될지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보여주는 연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그 사람들의 순진함 자체가 좀 힐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들 너무 순진무구해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힐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힐링감? 또 좀 이상한 힐링감이긴 한데 힐링감도 가지시면서 리즈 시절에 레오나르도를 보며 눈호강도 하고 지친 하루에 신박한 사기 행극을 보며 웃음꽃을 만개 해보시길 바라면서 네. 영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맨스 영화 잘 들었습니다. 네. 로맨스 영화. 장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해석을 같이 들으니까 또 다른 시각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설명 너무 재밌게 잘하세요. 네. 정말요? 네. 나이스. 네, 그럼 다음 영화 또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